강지훈의 고요한 거품 밖으로 세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는 도자기 그릇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뿐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몸에 갑옷처럼 딱 맞았고 손목시계는 분주한 도시의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그가 이따금씩 찾는 이 허름한 식당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희미한 잔상이었다. 진한 멸치 육수 냄새와 오래된 나무 테이블의 삐걱거림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그를 데려다 놓았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기술 대기업의 냉철한 CEO가 아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기다리는 평범한 아이였다. 점심시간의 소음도 그의 주변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것처럼 그의 테이블을 자연스럽게 비켜갔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접근 금지라는 무언의 경고를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듯했다. 그는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연료 공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였다. 낡은 식당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두 아이가 들어섰다. 앳된 얼굴의 쌍둥이 남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가장 저렴한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들의 낮고 해진 옷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단 하나의 국밥을 주문해 마주 앉았다. 지우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자아이는 얼마 안 되는 건더기를 남자아이의 그릇에 덜어주며 밝게 웃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그런 누나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받아먹었다. 그 모습은 지훈의 멈춰있던 시간 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주 오래전 그에게도 저런 온기를 나누던 존재가 있었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하려 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시선이 집요하게 그에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무시했다. 잠시 후 작은 그림자가 그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쌍둥이 남매가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여자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식당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맑고 또렷하게 그의 귓가에 밝혔다. 저기요. 아저씨. 저희랑 같이 점심 먹으면 안 돼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어조였다.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협상 테이블에서도 동요한 적 없던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고 없이 침입한 이 작은 존재들은 누구인가? 아이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는 그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고독의 심연을 똑바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남자아이는 누나의 팔을 잡아 끌며 주저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하지만 여자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지훈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지훈의 입술이 아주 조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직였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지난 수년간 그의 점심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고독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그 벽을 맨손으로 허물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분명 도움이 필요한 처지일 것이다.
돈을 노린 의도적인 접근일 수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빠르게 계산되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 속에는 그런 계산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호혜, 혹은 어린아이다운 치기, 어린 궁금증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자리에 앉아라.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무뚝뚝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여자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남자아이를 잡아 끌어 의자에 앉혔다. 남자아이는 마지못해 앉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지훈을 경계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한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세게로 늘어났고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작은 목소리가 그의 침묵을 채웠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여자아이가 자신을 한서연, 동생을 한서준이라고 소개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옷이 엄청 비싸 보여요. 서연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자신의 직업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그저 회사원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서준은 그 대답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식 웃었다. 그에게는 지훈의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연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빚만 남은 채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마땅히 지낼 곳도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내내 서연은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늘진 얼굴은 숨길 수 없었다. 지우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는 지갑에서 최고액권 수표 몇 장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었다. 동정은 때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해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명함에는 대표이사 강지훈이라는 글자와 함께 거대한 IT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연이 명함을 집으려는 순간 서준이 그것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명함을 구겨버렸다. 그의 눈에는 부자에 대한 적개심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누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지우는 두 아이가 식당을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서준이 구겨서 버린 명함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줍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식당 문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그의 견고했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잊고 있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강지우는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당 안은 다시 원래의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맞은편 의자가 만들어내는 공허함이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아 온기를 남겼던 그 자리는 이제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명함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일 그 황금빛 종이 조각이 먼지투성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는 그것을 주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우연한 만남. 그저 그뿐이었다. 그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다. 밖에는 그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허름한 식당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산물인 검고 매끄러운 세단이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몸을 실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늘 원하던 고요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한편 식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골목에서 서준의 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왜 말을 걸어? 부자들은 다 똑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고.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수치심이 묻어 있었다. 누나가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내내 그는 온몸이 가시방석 같았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 서준아, 그냥 되게 외로워 보였어. 서연의 눈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복잡한 잣대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순수함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비싼 옷이나 차가운 표정 너머에 있는 깊은 고독을 보았다. 외로워 보이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서준이 뿌리치듯 소리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우린 저런 사람 동정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의 행동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했다. 서연은 동생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잠시 후 서준이 앞서 걸어가자 서연은 재빨리 뒤돌아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변을 살피며 쓰레기통 안으로 손을 뻗어 구겨진 명함을 다시 꺼냈다. 차가운 금속과 더러운 오물들 사이에서 찾아낸 그것은 유일한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명함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꾹꾹 폈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외투의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었다. 동생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비밀은 오직 그녀만의 것이어야 했다. 두 아이는 다시 차가운 도시의 거리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흩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쌍둥이 남매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건더기를 동생에게 덜어주던 누나의 손길,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던 동생의 얼굴, 그리고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라고 말하던 맑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지독한 이명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대표님, 다음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로 향하는 내내,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의 집중력은 평소와 같지 않았다. 중요한 보고가 오가는 와중에도 그는 문득 아이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려 했었다. 한서연, 그리고 한서준.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점심에 갔던 식당 주변 상권 분석 자료 좀 준비해줘요. 신규 사업 아이템 구상에 참고할 게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이런 사소한 지시를 직접 내리는 법이 없는 그였다. 예리한 김 비서는 대표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자 지우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거대한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뒤엉켜 도시의 소음을 만들어냈다. 오늘 처음으로 그는 그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을 두 아이를 생각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녁은 먹었을까? 잠은 어디서 잘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들은 그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는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열리기 시작한 문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생각보다 거셌다. 강지우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고요했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밤은 더 이상 온전한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주 오래전의 풍경들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 자신의 작은 손을 잡아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물컵을 쏟고는 울음을 터뜨리던 어린 여동생의 얼굴까지. 꿈속에 그는 아이였고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펜트하우스는 여느 때처럼 거대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어젯밤 꿈의 잔상들이 먼지처럼 떠다녔다. 김 비서가 보고한 식당 주변 상권 분석 자료는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겼다. 매출 분석, 유동 인구, 경쟁 업체 현황, 무미건조한 데이터의 나열 속에서 그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다. 해당 식당. 3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운영 중. 윌라잉글 시트. 그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30년. 그 숫자 속에는 그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그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식당은 한산했다. 주방에서는 노부부가 함께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식당 주인인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혹시 아주 오래전에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자주 오던 젊은 부인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그녀의 눈에 희미한 기억의 불씨가 살아났다. 가만히 있자. 키가 크고 참 고왔던 분이 있었지. 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셨는데 꼬마 아가씨가 유독 계란말이를 좋아했고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잠겨있던 기억의 수문을 열어젖혔다. 그렇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차갑고 엄격했던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과 함께 그들만의 작은 행복을 나누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그날 쌍둥이 남매가 그의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가 예전에 여동생이 앉았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지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흔들렸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지켜주지 못했던 소중한 존재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서는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서울의 밤을 차갑게 적셨다. 한편 어느 재개발 지역의 공사장 한 구석에서 서연과 서준은 얇은 비닐 한 장의 의지에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낮 동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축축한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서준이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서준아,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서연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동생을 흔들었다. 서준은 젖은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동생의 몸 위에 덮어주었지만 쏟아지는 비와 바람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만 간헐적으로 내뱉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손이 떨리는 동생의 몸이 아닌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마지막 희망이 혹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증표가 있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서연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전화 부스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남은 동전 몇 개를 끌어모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녀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동생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각 강지우는 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 있었다. 중요한 신사업 안건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사촌이자 평생의 경쟁자인 강민혁 전무가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 민혁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때 지훈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보통 회의 중에는 절대 확인하지 않는 그였지만 모니터에 뜬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가 이상하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전화를 집어들었다. 민혁의 비웃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거센 빗소리와 함께 어린 소녀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서준이가 너무 아파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민혁의 날카로운 얼굴, 수백억이 걸린 사업 안건,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민혁이 무언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망설임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당혹감에 찬 민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울음 섞인 길 안내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문을 닦아냈지만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과거의 잔상이 어른거렸다. 제때 손을 쓰지 못해 차갑게 식어갔던 여동생의 작은 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한 모습. 그는 결코 그날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공사장의 입구를 비추었을 때 그는 비를 맞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작은 소녀의 형체를 발견했다. 강지훈의 차가 빗속을 뚫고 멈춰 섰을 때 그 움직임은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격렬했다. 그는 쏟아지는 비에 값비싼 정장이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열에 들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서준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형체는 거대한 도시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내던져진 듯 위태로웠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서연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의식을 잃어가는 서준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가 그의 팔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그것은 잊고 있던 과거의 무게와 겹쳐지며 그의 가슴을 세게 짓눌렀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었다. 빗소리와 서준의 희미한 신음. 그리고 지훈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하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서연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끝에 겨우 몸을 걸치고 앉아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의 끝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꼭대기층 지훈의 펜트하우스로 바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삼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과 그보다 더 차갑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집의 내부는 그녀가 상상해 본 적 없는 별세계였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중년의 의사와 중년의 가사도우미였다. 지훈의 짧은 명령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의사는 곧바로 서준의 상태를 살폈고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박 여사는 아이들의 젖은 몰골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서준은 그들이 평생 살았던 집보다 더 큰 방의 침대에 눕혀져 링거를 맞았다. 서연 역시 박 여사가 준비해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부드러운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모든 것이 꿈결 같았지만 그녀는 동생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동생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 다 나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록 해.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다. 허락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불필요한 물건에 손대지 마. 필요한 게 있으면 박 여사에게 말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온정이라기보다 문제 처리를 위한 사무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 이면에 숨겨진 깊은 두려움을 알지 못했다. 그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잃게 될까봐 스스로 방어벽을 치고 있는 중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준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지우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출근했고 잠든 후에 퇴근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이들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박 여사를 통해 매일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받았다. 그는 서준을 위해 최신형 노트북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서연을 위해 최고급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방에 슬쩍 들여놓았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그렇게 간접적이고 서툴렀다. 서연은 이 꿈 같은 현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박 여사를 도우며 서툰 솜씨로 남아 집안일을 거들려 했었다. 하지만 서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회복하자마자 이 황금 세장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나, 이건 그냥 감옥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애완동물처럼 여기는 거라고.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서준아, 그분 덕분에 내가 살았잖아. 조금만 더 신세지면 안 될까? 서연과 서준은 매일같이 다퉜다. 서연의 감사함과 서준의 자존심은 이 거대한 집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혔다. 아이들은 몰랐다. 그들의 존재가 이 집뿐만 아니라 집 밖의 더 거대한 세계에까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그날 이사회를 박차고 나간 강지훈의 행동은 그룹 내에 큰 소문거리가 되었다. 특히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시켜 지훈의 뒤를 캤고 마침내 그의 철옹성 같던 펜트하우스에 2명의 불청객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부하 직원이 몰래 찍어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서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강민혁에게 그 사진은 얼음 왕자 강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약점처럼 보였다. 고작 저런 길거리 애들 때문에. 강지훈,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새로운 폭풍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아주 긴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비가 쏟아졌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날카롭게 갈랐고 그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는 그의 어린 여동생 지수가 그가 사준 빨간 리본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굉음과 함께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었고 눈앞은 온통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빗물과 뒤섞인 무언가,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찌그러진 차체 틈으로 동생이 그토록 아끼던 빨간 리본 머리핀이 흙탕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지수야. 그는 자신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잠을 깼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인공적인 불빛으로 적막하게 밝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지만 지독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한편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잠든 서준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거의 다 회복한 서준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서연 역시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아주 작은 성이라도 표하고 싶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른 아침 주방 사용을 허락받았다. 정말 할 수 있겠어? 박 여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든 서준을 깨워 주방으로 이끌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잠투정을 하던 서준은 누나의 계획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만든 걸 그 사람이 먹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한 불신이 담겨 있었다.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서연의 고집에 서준은 마지못해 앞치마를 둘렀다. 그렇게 남매의 서툰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만들기로 한 것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이었다. 박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지훈의 거대하고 현대적인 주방에 처음으로 온기 어린 소음이 퍼져나갔다. 서연이 채소를 써는 서툰 칼질 소리, 된장이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계란물을 풀며 티격태격하는 남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데우고 있었다. 서준은 투덜거리면서도 계란말이를 뒤집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밤새 꾼 악몽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래층에서 나는 낯선 음식 냄새와 희미한 소음에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주방 입구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앞치마를 두른 남매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문기둥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남매의 주변으로 부드럽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도 따스한 풍경은 그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아침이었다. 바로 그때 살짝 탄 냄새와 함께 고소한 계란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그를 발견한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그의 앞에 밥과 찌개, 그리고 살짝 타서 모양이 흐트러진 계란말이를 놓아주었다. 서준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젓가락으로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살짝 탄 맛과 어설픈 간. 하지만 그 맛은 그의 혀끝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벽을 녹여내렸다. 이것은 어머니의 맛이었다. 그리고 여동생 지수가 유독 좋아했던, 그래서 늘 자기가 해보겠다며 까맣게 태우기 일쑤였던 바로 그 맛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의 눈물은 그 어떤 통곡보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남매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슬픔에 잠식당한 듯한 남자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여동생이 계란말이를 아주 좋아했어. 그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동생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던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앞에 서연을 보았다. 그 밝고 순수한 미소가 아프도록 동생과 닮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주변을 밝게 만드는 따뜻한 에너지. 서연에게는 지수에게서 느껴졌던 바로 그 생명력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우는 위안과 함께 지독한 두려움을 느꼈다. 또다시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날 아침 식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준의 눈에 서려 있던 적개심은 어느새 혼란스러운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이 차가운 남자가 짊어진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후는 악몽에서 깨어났지만 더 선명한 현실의 고통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아픈 상처와 뒤엉켜버린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식사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차가운 정적 대신 어색한 온기가 흘렀다. 강지후는 가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대화는 여전히 서툴고 짧았지만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늦은 밤 서재에서 낡은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는 서연을 보았다. 최신형 노트북으로 밤새 무언가를 코딩하며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는 서준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나 자신의 성 안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발판이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법무팀에 연락해 두 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속죄이자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였다. 그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다. 너희를 다시 학교에 보낼 생각이다. 정식으로 내 보호 아래에서. 서연은 너무 놀라 눈물만 글썽였다. 서준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거부하려 했지만 그날 아침에 눈물을 보았던 남자의 진실된 눈빛 앞에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누나의 미래를 위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결정은 그의 세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재벌가의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지훈의 부친인 강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자 그의 새어머니인 윤 여사는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즉 강지훈의 이복 동생에게 돌아갈 상속 지분에 위협이 될까 전전긍긍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게냐. 근본도 모르는 애들을 집에 들인 것도 모자라. 이제 아예 호적에 올리겠다고 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다. 그녀 옆에서 강민혁은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였다. 감정에 휘둘리는 CEO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연과 서준은 대한민국 상위 1% 자제들만 다닌다는 명문 사립고에 전학하게 되었다. 교복은 몸에 맞았지만 그들 자신은 그곳에 전혀 맞지 않았다. 명품 가방과 외제차. 그들만의 견고한 리그 속에서 남매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가운 시선으로 찔러왔다. 쟤들이 그 애들이래. 강지훈 대표가 길에서 주워왔다는. 숨겨둔 자식이라던데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저런 행운을 잡았을까. 악의 없는 호기심과 순수한 악의가 뒤섞인 소문들이 복도를 떠다녔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상처받는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서준은 더욱더 굳게 입을 닫았다. 그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아이들을 향해 다시 돋친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온 신경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해 있었다. 그리고 그 활시위는 예고 없이 끊어졌다. 사건은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이 이사의 아들 이진우가 자신의 친구들을 이끌고 서연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서연의 식판을 발로 차며 비아냥거렸다. 이봐, 고아. 여긴 너 같은 애들이 올 때가 아니야. 몸이라도 팔아서 CEO를 홀린 건가? 그 말은 서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 순간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한 서준의 눈이 뒤집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이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 말 취소에 서준의 주먹이 이진우의 얼굴에 그대로 꽂혔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싸움은 일방적이지 않았다. 수적으로 열세인 서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내 진우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교사들이 달려와 싸움을 말렸을 때 서준의 얼굴은 엉망으로 상처나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파장은 즉시 일어났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지훈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감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걸려온 이 이사의 격분에 찬 협박. 강 대표. 이게 무슨 경우요? 당장 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요. 지우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에게 평범한 삶을 돌려주려 했던 그의 노력이 최악의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의 선에는 이제 자신과 회사의 명운을 위협하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어버렸다. 조용했던 치유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아주 소란스럽고 잔인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가 멎은 후에도 강지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법무팀과 감사팀에 몇 가지를 지시했다. 그리고 이 이사의 개인적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일시간 내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전쟁을 앞둔 장수의 고요한 준비와도 같았다. 학교에서 열린 대책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무기 삼아 이 이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강지우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먼저 서준의 폭력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사과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그는 이어서 교감에게 복도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영상 속에는 이진우가 서연의 식판을 발로 차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또한 이진우의 평소 행실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익명 증언 몇 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이사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들의 다툼이 어른들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이사님, 특히 최근 추진하시는 해외 리조트 사업의 말입니다. 그 말에는 뼈가 있었다.
지훈이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음을 직감한 이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사건은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훈은 처음으로 서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준은 잔뜩 주눅이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누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지훈의 예상치 못한 말에 서준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 맺혀 있던 반항심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또 한 겹 녹아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훈은 깨달았다. 아이들의 과거가 불분명한 안개 속에 쌓여 있는 한 적들은 언제든 그것을 무기 삼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뿌리를 알아야만 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보 수집 전문가팀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 쌍둥이의 부모인 한상철과 김은영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며칠간은 평화가 찾아왔다. 학교에서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다. 아이들은 위태로운 평온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팀의 첫 번째 보고서가 지훈의 손에 들어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쌍둥이 부모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늦은 밤 국도에서 일어난 단독 사고였지만 차량 브레이크에서 미세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운전 미숙으로 종결했지만 의심의 여지는 다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빚의 정체였다. 그들이 진 빚은 은행이 아닌 실체도 불분명한 대부 업체에서 빌린 사채였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율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 그리고 그 계약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덫에 빠뜨린 정황이 명백했다. 보고서는 쌍둥이의 아버지 한상철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그는 무명의 천재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 사고 직전 그는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보안 기술의 특허 등록과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그 사채는 바로 그 과정에서 급하게 필요했던 자금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조사팀에게 대부 업체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최종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대부업체는 몇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위장된 자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모회사는 강민혁 전무가 총괄하는 강산건설 소유의 작은 투자사였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었다. 지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형상으로 재구성되었다. 한상철의 기술을 헐값에 가로채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 의도된 파산 유도, 그리고 입막음을 위한 사고, 위장.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사촌인 강민혁이 설계한 잔인한 범죄였다. 쌍둥이의 비극은 그저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의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지훈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진실의 윤곽을 파악했을 때 강민혁 역시 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지훈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먼저 선수 M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구린 지훈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혁은 마치 안부 인사라도 건네는 듯 가볍게 입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차가웠다. 하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아이들, 한상철의 자식들이더군요. 아시겠지만 한상철은 우리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던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정반대의 이야기로 둔갑시켜 지훈을 겨누는 칼로 만들었다. 그런 범죄자의 자식들을 집에 들이다니. 형님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사회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민혁은 자신의 패를 보여주며 지훈을 압박했다. 그의 요구는 간단했다. 현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불미스러운 일은 제가 조용히 덮어드리죠. 아이들도 적당한 시설로 보내고요. 그의 말은 협박이자 마지막 통첩이었다. 지훈이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 밖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타온 차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오던 길이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대화 소리에 발을 멈췄다. 그 아이들 때문에 형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의 자식들, 깨끗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단어들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는 전부를 듣지 못했다. 민혁의 거짓과 위협만을 들었을 뿐 그에 맞서는 지훈의 분노는 듣지 못했다. 그녀가 들은 것은 자신과 동생의 존재가 그들을 구해준 유일한 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막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서준에게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과 믿음이 산산조각났다. 그의 최악의 의심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우린 짐이었던 거야. 아니야. 서준아,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어. 그래서 저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보다 그들 때문에 지훈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몇 배는 더 아팠다. 남매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그들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이 황금 세장에 들어올 때처럼. 떠날 때도 그들의 손에 쥔 것은 없었다. 서연은 침대 위에 작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그리고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배려였다. 남매는 박 여사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익숙한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등 뒤로 멀어져 갔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달콤한 꿈이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차갑고 비정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민혁이 떠난 후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우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패를 모두 확인한 지금 그의 머릿속은 반격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들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침대, 가지런히 개켜진 옷가지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방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편지 한 통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저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분노도, 계획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나버렸다. 적은 그의 회사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서툰 진심과 갓 피어나던 희망, 그의 위태로운 가족을 부서뜨린 것이었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편지 한 장은 강지훈의 이성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거대한 작전 지휘 본부로 만들었다. 평생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그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가 이제 단 두 아이를 찾기 위해 총동원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 서울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도시의 모든 CCTV가 분석되었고 그의 보안팀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노숙자, 쉼터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서연이 남기고 간 스케치북을 하염없이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과 서준, 그리고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되찾겠다고. 한편 다시 거리로 나온 남매에게 현실은 전보다 더 가혹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기억은 차가운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허드레시를 하며 간신히 끼니를 때웠지만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혹시나 자신들 때문에 또다시 그에게 피해가 갈까봐 남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만 숨어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서준의 몸에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차가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끙끙 앓는 동생의 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지훈의 집을 뛰쳐나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들의 선의는 결국 서로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지훈이 실종된 아이들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고 판단한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지훈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였다. 이사회 회의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혁은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이사들 앞에 제시했다. 한상철을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강지훈을 그런 범죄자의 자식들에게 빠져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리더로 몰아갔다. 지훈의 최근 행동들, 중요한 회의에서의 이탈, 회사 자원의 사적인 유용 등 민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며칠 밤을 새운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를 앞둔 장수와도 같았다.
민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예상과 달리 자신의 경영 능력에 대해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강민혁 전무의 말은 일부 맞습니다. 제 판단력은 최근 들어 확실히 흐려졌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제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증인 몇 명이 들어섰다. 10년 전 한상철의 사고를 담당했던 퇴직 형사, 그리고 강민혁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던 대부업체의 전 직원이었다. 지훈은 민혁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들을 그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들로 하나씩 반박해 나갔다. 그는 민혁 소유의 유령 회사가 한상철에게 접근했던 정황, 고의적인 파산을 유도했던 계약서, 그리고 사고 차량에서 발견되었지만 묵살되었던 브레이크 파열 흔적에 대한 증거까지 모두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한상철의 미완성 기술이 민혁이 추진하던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 자리에 산업 스파이가 있다면 그것은 한상철 씨가 아닙니다. 그의 기술을 훔치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이제는 회사까지 집어삼키려는 바로 당신입니다. 강민혁 전무. 지훈의 선언에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보안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찾았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무너져 내리는 민혁을 등지고 경악하는 이사들을 뒤로 한 채 그는 오직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차가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남매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며칠 사이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두 아이의 작은 몸 위를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 온기에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꿈을 꾸는 듯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서 안도와 서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들을 선택했다. 그는 그들을 데리러 왔다. 1년 후 강상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강민혁은 기업 기술 절도 및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지훈은 이사회의 재신임을 얻어 그룹을 이끌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상철의 이름으로 기술 특허를 정식 등록하는 것이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기술 로열티로 어린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한 것은 회사가 아니었다. 바로 강지훈. 그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약속된 시간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김 비서는 이제 놀라지도 않고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모델하우스가 아닌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집이 되었다. 거실 벽에는 서연이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서는 지훈과 서준이 코딩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다. 지훈은 서연의 학교 미술 전시회에 참석해 딸의 그림을 자랑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고 서준의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수상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든든한 멘토가 되었다. 아이들 역시 긴 상처의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서연은 특유의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녀의 그림 실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재능이 되었다. 서준은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분노 대신 자신감과 열정으로 눈을 빛냈다. 그는 이미 청소년 프로그래밍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부모님의 묘를 찾았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복한 근황을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지훈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들의 과거를 지워주지 않았다. 대신 그 과거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함께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 세 사람은 1년 전에 그 허름한 식당을 다시 찾았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들을 보며 친손주를 맞이하듯 반갑게 웃었다. 우리 강 대표님, 오늘은 또 얼마나 잘생긴 아들, 예쁜 딸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왔나. 할머니의 정겨운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1년 전과 똑같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1년 전과 같지 않았다. 지우는 더 이상 창밖을 보며 고독을 곱씹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맞은편에 앉아 제잘거리는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서툰 젓가락질을 하는 서준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물컵에 자연스럽게 물을 채워주었다. 따뜻한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구수한 냄새가 그들 주위로 피어올랐다. 그 평범하고도 따스한 풍경 속에서 서연이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했다. 아저씨, 거봐요. 혼자 먹는 것보다 다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죠. 그 말은 1년 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두드렸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서연을 그리고 서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때는 텅 비어 있던 그의 세상은 이제 이 두 아이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알 수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따뜻한 곳에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국밥의 따뜻한 김과 함께 식당 안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